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문구는 조율 중이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종식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담길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동시에 송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 드디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안보적인 부분들이 주목이 되지만 별도 문건에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이 담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제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도 있지만 특히 안보 체제 구축이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이제 호주, 나토 등 30여 개국에 제공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동맹국 중에서도 대한민국과만 문서화해서 한국형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이것은 첫 번째 이제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대한민국 현재 머리 위에 북한의 핵을 쥐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것이 일본과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핵을 무기로 원 차이나를 이제 천명하면서 대만과 아주 힘에 의한 현상을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작년 2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1990년대만 해도 그 냉전 체제가 굉장히 좀 평화 무드로 좀 돌아섰죠.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새롭게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면서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의 삼국 공조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해구산 보호가 너무나 중요해졌다. 그래서 명문화한다. 이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문서로 전략적 분명성을 확고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문구를 조율 중일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의 문구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는 92년도에 노태우 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한국에 배치되었던 전략핵 같은 걸 다 철수시켰거든요. 그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뭐 사전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확고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배치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지금 없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동안에도 해왔던 것인데 이제 남북 간의 그 긴장 관계, 이제 확장 억제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더 그전보다는 좀 전향적인 그 내용들을 한미 간에 이제 합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실제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의 핵과 관련된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미 간 협의를 하는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틀을 지금 격상시키고 또는 제도화시키는 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전략 자산이나 핵 추진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전략 폭격기 등에 대한 한반도의 배치를 좀 강화시키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핵과 관련된 논의 테이블이 차관급이었어요. 한미 간에 차관급이었고 상설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상근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필요시에 논의하는 단계였는데 이것을 뭐 장관급으로 격상시킨다든지 또는 그 나토식 그 핵공유처럼 좀 이렇게 상설화시킨다든지 이런 정도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 전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에도 한미 간에 훈련할 때는 같이 했었잖아요. 한미 연합 훈련할 때 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주 한반도의 배치를 좀 더 자주 와서 한다든지
또는 그거를 강화한다든지 이 정도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가능성인 거고 또 일각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선언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런 또 일각의 시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도 사실은 기존에 했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한미 간의 별도의 합의문도 이제 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도 있지만 우리 경제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법이라든지 네. IRA법과 관련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와 관련된 해결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낮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 쪽에다가 좀 더 강조점을 둬서 그것을 이제 성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반면에 또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언급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그 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좀 훼손시키는 대만과 관련된 문제들도 이번에 같이 또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제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리스크들이 상당히 커서 국내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지점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정말 국익 중심의 합의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그다음 질문이 있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네네. 드리고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북한이 이 지금같이 신냉전 체제에 북한이 대한민국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으로 도발할 경우에 즉각적인 응징을 한다는 것을 문서화하고 핵무기 운용에 있어서 기획이라든가 실행 단계 그리고 또 훈련 단계에서 함께한다라는 것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략적 모호성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규정지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중국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원 차이나 그 얘기예요. 그것은 중국의 주장이지 국제법으로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이 하도 강하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이 강해진 것이지 아니 원 차이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대만이 바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국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니 사실 문재인 정권에 보세요. 문재인 정권은 보면 중국, 미국, 일본 그 북한과의 외교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에 핵을 만들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고 또 많은 지원도 했죠. 그런 정권에서 북한이 핵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보수 정권이니까 확실한 국민의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획기적으로 전진된 그러한 협정을 이번에 갖고 온다.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따 저녁 때 그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났는 데에서 구체적인 예.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잡을 게 있는데 네. 그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거는 가능성이지 아직 확정된 건 네, 전혀 아직 아니고요. 확정되진 또 않았지만 하나는 원차이나 원칙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2년도에 한중 수교했을 때 그 협약서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협약서에 있는데 원차이나 원칙을 국제법상 존중한다. 네, 존중한다죠. 그것이 국제법상 용인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거를 네. 한중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는 지금 수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원차이나 원칙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저희가 이제 한중 간의 대만과 수교하는 그 내용이 협약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한 현상 병역을 반대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 우리 정부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함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지금 대단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걸 상황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국의 원차이나 정책은 중국이 강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대만과 그 수교를 단절했죠. 그리고 이제 원차이나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수교에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지 국제법으로 용인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저희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봐야 네, 돼요. 그리고 지금 예. 그때와 또 달라진 게 90년대만 해도 이렇게 냉전 체제가 좀 헤비 모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냉전 체제이고 특히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도발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저기 지구상 동쪽에 있는 국가들은 네. 안보상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을 좀 민주당도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 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린 예.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외교 안보는 국익이 우선돼야 되는데 예, 그 예. 국익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그 노태우 정부 때 그 보수 정권 아니었습니까? 92년도에 그 북방 외교 정책을 피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굳건하게 갖고 왔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등거리 외교를 했던 실리 외교를 했던 것을 같이 지금 해왔던 것이 지금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그동안 해왔던 우리나라의 일관된 그 외교의 기조였거든요. 그것을 네. 지금 뭐 보편적 가치 동맹을 하는 뭐 진영 외교 논리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이제 바꾸겠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신냉전 체제를 더 고착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고요. 네. 지금 그 미국의 의도는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도 나와 있지만 대중국 봉쇄 전략이에요. 그래서 쿼드라고 아시죠? 쿼드. 그 인도와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쿼드 이제 안보 협의체를 지금 가동 중인데 우리 한국은 거기에 지금 가입하지 않고 있죠. 근데 한국도 이번에 지금 가입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냉전 체제가 완전히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 체제에 맞춰서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그 대비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결속할 것이고 그것이 그 신냉전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측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미 간의 동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수출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그쪽을 등한시하고 너무 안보적인 측면으로만 그것도 가치 동맹 쪽으로만 너무 치중하고 알겠습니다. 있다. 이런 우려를 네, 말씀드리는 그럼 거예요. 한마디씩 듣고 아예 경제 네네.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수출 경제 예. 얘기는 제가 처음 다시 드리고요. 예. 지금 군사 안보, 경제 안보, 또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미일의 공조를 이루어서 북중러가 합쳐진 것이 아니고요. 벌써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미 그 작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래서 이제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 얘기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그 핵 무장 해제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럴 정도로 그 북중러 한미일이 우리가 미국과 갑자기 그 보수 정권에서 그 동맹을 해서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요. 세계 경제 또 세계 안보 세계 질서는 늘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신냉전 체제에 돌입했다는 것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등거리 외교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등거리 외교 했습니까? 퍼주기 하다가 뭐 그 말라 비틀어진 소대가리라는 욕이나 듣고 중국 가서 혼밥 드시고 우리 특파원들 중국 공안들한테 매 맞고 오고요. 그 일본은 어땠습니까? 남북 공동 올림픽 하자고 했다가 한일 외교 정상 구걸했는데 결국 일본에서 비토받았지 않습니까? 뭐 미국과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등거리 외교에 완전히 실패한 것을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왜 문재인 정부 또 얘기 안 하시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지금 본질은 아니고요. 그 등거리 외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등거리 외교는 북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변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제가 거꾸로 대묻고 싶은 거예요. 정부와 여당에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실리 외교,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포기하고 가치 동맹으로 진영 논리로 이렇게 전환했을 때 그럼 우리가 받는 경제적인 타격, 수출과 관련된 타격들에 대한 대안들이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 문제 알겠습니다. 그다음 얘기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차후에 이제 다루게 될 지금 경제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고 네네.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제 공동성명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반도체법이나 IRA 풀어야 할 실마리들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방미를 해서
이틀 사이 보인 행보를 보면 8조 원 정도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 성과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그 외교 순방을 하게 되면 세일즈 외교는 다 이렇게 따라서 가죠. 근데 이거 전부 다 MOU 체결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기업 간에 그동안에 진행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제 순방 중에 그렇게 좀 성과로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뭐 형식을 갖추는 경우가 사실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MOU가 본계약으로 체결되고 실제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로 이제 갈 때까지의 기간들은 상당히 긴 건데 뭐 과거에도 MB 정부에도 수십조 달이 MOU 체결했지만 본계약 체결한 거 딱 한 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 정부였을 때도 그랬고 또 보수 정부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성과가 나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넷플릭스 건 관련해서는 넷플릭스요? 예, 넷플릭스 건이 지금 이번에 3조 3천억 4년 동안 투자 유치했다고 지금 대서특필하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좋아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22년도에 8천억 투자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8천억 투자하면 4년이면 3조 2천억 아닙니까? 그리고 그 넷플릭스의 한국 그 투자는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3조 3천억 이상으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오징어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네. 게임 대표적인 이제 넷플릭스에서 성공한 작품인데 네. 200억 투자했거든요. 200억 투자해서 1조의 수익을 가져갔는데 그 저작권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우리는 200억밖에 수익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작권의 보호 문제가 사실 핵심의 문제인데 그냥 3조 3천억 투자하기로 했다. 이거에 너무 포장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이제 2016년도부터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뭐 콘텐츠와 관련된 협의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할 때 김건희 여사도 보고를 받았다, 뭐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전례는 저는 본 적이 없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하나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측면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 넷플릭스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기확정된 투자가 아닌 별도의 투자를 더 받은 거죠. 제가 이제 산업부에 조금 전에 취재를 했어요. 예, 이번에 그 통상외교의 의미가 뭐냐. 진짜 이걸 꼭 좀 말씀해 달라고 하세요. 자, 보십시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초기입니다. 그때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것. 해외 기업이 우리에 투자한 것을 보면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간 것이 6.8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반도체를 빼고 반도체만 활성화가 됐지 산업의 공동화가 일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친노조 정책, 반기업 정책, 그리고 불확실한 외교 정책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것이 2배였다가 2021년 문재인 정권 말기에 6.8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산업이 공동화되죠. 그랬다가 작년 하반기 3, 4분기부터 이것이 6.8배에서 3.8배로 줄어듭니다. 즉 해외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가세를 감면하고 좀 낮추고 그리고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예. 그리고 노조 개혁하고 이런 것들이 해외에 청신호를 준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 환경이 나쁘면요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MOU는 MOU로 그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어지게 하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국가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일즈 외교는 어느 기업, 이번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기업들도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하기로 했죠. 단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친환경, 친기업 정책의 청신호가 열렸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습니까? 왜 해외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기업 투자 환경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돈은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나라의 기업 정책이 나쁘면요, 돈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아주 악취나는 정책 실패입니다. IMF도요. 네. 지난번에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하면서 그 논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세계국제기구인 IMF조차도 법인세 인하가 해외에 투자 유치를 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미 발표도 했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법인세가 높은 캘리포니아의 그 저기도 가장 세계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는 그거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해외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고 하는 것은 공급망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세금 문제 갖고만 아니, 하는 그 이제 건 세금 아니고요. 문제만이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문재인 정부를 그 이제 노조 정책 탓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반기업 정서가 팽배했고 실제로 반기업 정책을 많이 폈죠. 그리고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했었던 것의 폐해였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올랐을 때가 그 노동개혁 아닙니까? 그때 지지율이 굉장히 올랐었죠.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 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이번에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예, 반도체라든가 그런 쪽에 투자가 많이 유치된 것은 그러면 일것의 청신호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한마디만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듣고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노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해서 지지율을 좀 회복한 건 맞는데 그거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그 노조를 이용한 거고요. 지금 2천만 노동자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서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노조 때문에 해외가 우리 한국의 기업에 그 투자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제가 그 말씀을 노조 좀 드리고요. 전체를 제가 그다음에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것만요. 예. 그건 좀 예. 노조 노조의 전체가 그러니까 뭐든지 아니고 어떤 조직이든 간에 노조의 어떤 조직이든 간에 조직에서 활동하는 과정 속에 불법 행위는 없다라는 게 맞죠. 노조의 불법 근데 행위를 그거를 말씀드리는 전체인 겁니다. 거로 일반화시키는 건 네.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반노조 예. 정책을 피는 건 아니고요. 노조의 불법 행위, 특히 건설 노조의 불법 알겠습니다. 예, 지금 폭력 행위에 딴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말씀드립니다.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네. 예.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왜 우리가 무슨 그 노조 정책이라든지 또는 법인세 이런 거와 연관시킬 네. 게 아니라는 말씀을 자, 제가 드리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 투자를 떠나서 이제 경제에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네네. 마무리를 할 텐데 아무래도 반도체법 그리고 IRA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죠. 정상회담에서 좀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배터리 시장을 보시면 배터리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시장의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도 교정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수소차하고 이제 전기차 이제 탄소 중립화 때문에 이제 기존의 휘발유차가 없어지고 특히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배터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그 중국의 배터리의 세계 지배력을 낮추고 이것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오는 데 있어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에 한미 공동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유치를 많이 했어요. 그 배터리 공동 투자는 이렇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술이요. 그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공동 투자를 하게 되면 배터리 시장에 미국 시장에 선점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세계 지배력을 낮추고 미국의 배터리 시장에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한국과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공동 합작 회사로 세워서 미국 시장을 먼저 진출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법에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예. 두 가지입니다. 이제 배터리 그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75% 초과 이익 환수제가 독소 조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판매라든가 뭐 이제 그 기술 같은 데 있어서의 그 고유한 정보, 기업 정보를 공개해라.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의회에서 통과되어 있지만 이것과 관련돼서는 대만의 TSMC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만도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미국 정부 또 주정부 등등과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가드레일 조항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 내에 그 반도체 배터리 생산 시설 그 공장을 10년 동안 증설을 5% 이하로 제한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수백조, 지금 액수도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어떻게 하냐. 이 배터리 보조금을 당분간 받지 못해요. 전기차 수출할 때 그것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미국의 단일 투자로 지금 예. 그 전기차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막대한 이익을 내기도 했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리스 시장이 굉장히 커요. 거기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지금 30~40%의 리스 시장을 지금 현대차가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상업차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버티고요. 내년 말에 현대차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 그 반도체 굴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특히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한미 안보 동맹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동맹이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김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미중 간의 경제 패권 내 미국의 논리예요, 100%. 근데 저희는 미국과의 경제 동맹도 뭐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동맹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실리 외교를 통해서 양쪽에서 다 실리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왜 한쪽을 왜 포기해야 됩니까? 이미 IRA법하고 네. IRA법 때문에 이미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국 국민들은 이미 IRA법 시행을 해서 현대 기아차의 보조금 대상에서 현대 기아차를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입혀버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미국 마이크론 그 반도체 회사를 제재했을 경우에는 한국 기업에게 중국에게 그 수출하지 마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 정부가 우리 그 기업들한테 삼성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한테 그런 요구를 하면 직권남용에도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그 법안 반도체법과 IRA 법에 있어서 이미 한미회담 하기도 전에 이미 미국한테 세게 뒤통수를 맞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강하게 좀 대응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미국의 논리만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법이 반도체법이 통과되면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중국에 반도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거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5% 이상으로 그걸 증설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반도체 시장은 중국에서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 수십조에 해당하는 그 민간 회사의 손실로 기착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그 미국과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관계도 돈독히 하겠지만 우리가 중국과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제재들은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지 미국의 논리대로 가서 그냥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 동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아까 실리 경제 얘기하시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는 게요. 이번에는 안보 동맹, 경제 동맹, 하이테크놀로지 동맹입니다. 지금 중국은 반도체에 수십조에서 수백조를 투자한다고 하고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반도체 패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지렛대를 옮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장 우리가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반도체 패권을 서방 국가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논리가 아니고요. 자, 대한민국 또 그 북미 3국,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일본, 그리고 또 FTA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공동이익입니다. 공동이익이고 다행히 예. 대한민국은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국가이고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 미국보다 앞선 국가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앞서 앞서 있는 있고 국가라. 우수한데 왜 우리가 미국하고만 해야 되고 아니, 중국과의 그 지금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미국보다 말아야 앞서 됩니까? 있다고 그랬지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중국이 전 세계를 패권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공동 합작 회사를 미국에 투자를 공동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동맹을 얘기하는 미국이 왜 우리한테 ILF법이나 반도체법을 통해서 우리나라한테 제재를 가합니까? 그러면 더 제재를 풀어주고 가하는 더 게 아니고요. 우대를 해줘야죠. 자, 그 제재 알겠습니다. 예. 부분은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요. 중국에 투자할 때 5% 이상을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10년 동안 막은 겁니다. 예, 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아니 시간을.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그리고 있고 초과이익, 그래서 영업 아까 비밀도 다 얘기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업비밀과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그 대만 전체 GDP의 70%까지 달하고 있을 정도로 예,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지금 대한민국이 공조를 이루면서 이것은 지금 의회와 계속 조율 중이다. 이 말씀을 좀 자,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두 분 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안보 분야에도 있어서도 그렇고 국익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 그럼요. 있어서는 두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공동 성명을 통해서 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기회가 된다면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돈봉투 의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송 전 대표 상황을 좀 보면 검찰이 송 전 대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동시에 또 피해자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피해자로 전환을 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 어떻게 좀 상당히 이제 판단하시는지요? 증거를 확보했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치 탄압으로 볼 수가 없다. 이분이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상당한 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한동훈 장관께서도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이제 4.19 기념식 때 그 사기꾼 얘기까지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 특히 녹취록보다는 이제 이정근 노트가 더 그 굉장히 결정적인 물증이 될 것 같다 하면서 스스로 얘기했어요. 친명계와 친문계 그리고 친노계의 돈줄이 거기에 다 정리되어 있다고 하더라. 이것은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서 51명의 실명이 이정근 노트에 적혀 있다라고 알고 있다. 이것은 친명계 핵심, 그들이 특히 친명계 핵심 7인회와 상당히 관계가 깊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직접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그 송영길 전 대표죠. 에 대해서 그 출국 금지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은 전현직 대표가 모두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민주당이 검수 압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서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게 했던 것은 정말 그 뭔가 이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범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막는 악법을 만든 진짜 파렴치하게 그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어요. 어떻게 전현직 대표가 전부 다 범죄와 연루되어 있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출국 금지 조치를 비롯해서 피의자 전환 이런 검찰의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더불어서 지금 송 전 대표가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출석하겠다, 수사 받겠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대응 모습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밝혔죠. 법적인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녹음 파일에서 송영길 전 대표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피해자를 전환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출국 금지도 된 거고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빨리 소환해 달라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빨리 조속하게 당사자들 빨리 수사해 갖고 그 뭐 지금 그 녹음 파일 언론 통해서 뭐 관련 의원들이 몇 명이니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그 검찰에서 수사해서 밝혔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바람만 피우지 마시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도 명확하게 수사 받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얼른 받아서 실체적 진실 빨리 규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누누이 밝혔지만 당대표도 대국민 사과도 하셨고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들도 하겠다, 재벌방지 대책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에 네. 준해서 지금 당에서도 대처하고 있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다만 한마디 좀 덧붙이면 저희가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구태이고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김명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도 이렇게 너무 이거를 정쟁화시키고 민주당에 대해서 막 비판만 하는 그런 입장은 또 아니잖아요. 사실 차떼기 250억 현금 차떼기의 그게 몇 년 전 정당의 일이죠? 원조고, 아니 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그리고 몇년 전이래요? 2008년도에 돈봉투 사건의 원조도 국민의힘이고 지금 현재도 지금 공천원금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관행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되는 것들이 몇 가지 터졌잖아요. 지금 뭐 박순자 전 의원도 공천원금 사건도 있고 김연아 전 의원도 공천과 관련돼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그 당협위원회에 있는 사무국장이 어제 인터뷰까지도 했고요. 하영재 의원도 공천원금 때문에 지금 그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 수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노원갑의 당협위원회에서도 사무국장이 또 그거 관련해서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의 이런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근데 자당의 문제들도 똑같은 잣대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의혹 제기들이 많이 있고 지금 수사 선상에다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당내에서의 조사도 좀 하시고 징계 절차도 절차도 하시고,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했잖아요. 상임 고문님도 자진 사퇴하셨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들을 보이는 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네. 그 여야가 공당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면서 여당 의원들 사례로 되묻는 답변을 해서 이제 또 이게 주목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막판에 몰렸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박순자 의원은 이미 3심이 확정이 된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고 이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미 저희가 불구속 수사 특권도 포기해서 구속해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지금 수사 중이에요. 김연아 의원 마찬가지로 수사 중입니다. 저희가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박범계 씨 말에 의하면, 박범계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정근 노트에 100억의 CD 양도성 예금 증서가 30장으로 쪼개져서 현금화되어 있고 거기에 L모 의원과 M모 의원이 개입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100억대의 그 지금 현금 그 CD 예금 증서가, 현금성 예금 증서가 지금 쪼개져서 뿌려졌다는 그런 의혹을 사기 너무나 충분하고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인천에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의 유력 정치인,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분과 그분의 보좌관, 가족, 배우자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저희 2008년도에 바퀴 때 15년 전에 저희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 뿌려졌으니 너희도 똑같이 죄를 졌다. 저희는 그때 당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나마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현 대표보다는 양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검찰 수사는 검찰의 수사 진행 속도에 따라 이루어지죠. 그나마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현직 의원이 아니셔서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방탄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방탄 뒤에 숨어서 수사 협조조차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그냥 꼬리 자르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예금성 그 현금 증서 이거 나오면요. 아마도 지금 친명계 핵심 7인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가 아주 무관할까에 대해서 합리적인 알겠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기승전 민주당, 기승전 이재명으로 계속 공격하는 프레임을 짜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그 논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도 지금 공천 헌금 관련된 비슷한 유형의 관행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같은 잣대로 자당에게도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럼요. 말씀드리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당은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수사받고 재판받고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수사받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협조하고 그 있다는 또 하나 말씀을 요거는 드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 예. 관련해서 그리고 당내의 국민의힘의 그 조치들 그런 예, 예. 것들에 대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자정 노력들도 그 병행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저희 공천원금 다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고요. 아니, 우리 집에 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착각하실까 봐 혹시 혼동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공천원금은 개인 비리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린 것은요. 특히 스폰서로부터 돈을 끌어들여서 돈을 뿌린 것은요. 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흐트리고 조직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당이 썩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개인이 공천 헌금 받은 것과 등가로 그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착각이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 드립니다. 안 되는 게 공천원금 받은 사례들이 지금 다반사로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의 관행 아니냐라는 그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자꾸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잘못된 구태고 철저하게 수사받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조기 귀국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 그 예. 얘기 드려요. 그래도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재명 현 대표보다는 좀 더 양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